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로 36이에요. 제가 혼인신고를 취소하러 구청에 갔던 날,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 솔직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넌 지금도 허름한 고시원에 살았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류를 챙겨서 구청 창구에 제출했어요. 남편은 그게 또 비위에 거슬렸는지, 야, 말이라도 해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11월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해야 할 말은 이미 다른 곳에 전부 담아뒀다는 걸. 그날 아침 남편 차 조수석 발밑에 놓아두고 나온 갈색 봉투 안에 전부요. 봉투 겉면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열어보기 전에 앉을 자리를 찾으세요. 결혼한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때 세무법인에서 세무보조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 영업부 팀장이었어요. 첫 만남은 지인 소개였는데 남편은 첫날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차도 좋았고 말도 잘했어요. 제가 세무 쪽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알면 살림하기 편하겠네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2달이 지나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요. 처음엔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잠깐 요양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남편은 뭐 한두 달이겠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달랐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 집은 햇볕이 왜 이렇게 안 들어? 우리 준혁이가 비싼 돈 내고 사는 집이 이래도 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남양이라 오전에는 잘 들어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침에 커튼은 제때 걷어야지라고 하시면서 돌아서셨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어머니 말씀이 좀 날카로우시네라고 했더니 남편은 원래 그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뭔가를 찾으셨어요. 수건이 없다. 슬리퍼가 불편하다. 어젯밤 반찬이 짰다. 처음엔 제가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고 반찬 간도 일부러 싱겁게 했어요. 근데 싱거우면 또 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엄마가 밥이 맛없다고 하시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직접 드리면 말씀이 없으셨는데 라고 했더니 남편은 수진아, 엄마가 예민하신 분이야. 그냥 맞춰드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월세나 공과금은 남편이 따로 냈지만 식비, 시어머니 약값, 병원비, 생필품은 전부 그 돈 안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기능식품을 종류별로 드셨는데 한 달 약값만 해도 4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관절에 좋다는 주사도 한 달에 2번 맞으셔야 했고 그것도 비급여라서 한 번에 15만 원이었어요. 제가 슬쩍 남편한테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서요 라고 했더니 300 주는 집도 많은데 250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모든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세무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제 가계부에는 월 평균 35만 원의 적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제 통장에서 메우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게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 무렵 남편은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바빠질 것 같아. 야근도 많아지고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주말엔 같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될 때는 되지. 뭘 그렇게 매달려라고 했어요. 야근은 주중에만 있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라는 이유로 나갔어요. 토요일 낮에 나가서 일요일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제 친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수진이, 너 부모님은 뭐 하시냐? 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럼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처음엔 그냥 대화인가 했는데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우리 준혁이가 기댈 곳 없는 애를 거뒀으니 얼마나 잘한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댈 곳 없는 애. 저는 결혼 전에 세무법인에서 5년을 일했고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제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혼자 살았어요.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기댈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남편한테 그 말이 좀 불편했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그냥 넘겨라고 했어요. 저는 넘겼어요. 넘기고 또 넘겼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남편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사업 하나 구상 중인데 소규모로 법인 하나 만들려고 내 이름으로 대표 등록해도 돼? 저는 세무 쪽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명의상 대표가 된다는 건 세금 신고 의무와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사업인데 제대로 세무 처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별거 아니야. 그냥 절세 목적으로 법인 하나 만들어 두는 거야. 활동은 없어. 페이퍼 컴퍼니. 다들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해라는 말이 세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귀에 얼마나 위험하게 들리는지 남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어떤 구조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야, 세무사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냥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돼.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냐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이 화를 낼까 봐요.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요. 그것도 제 선택이었다고 나중에서야 후회했어요. 지금 그때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남편 퇴근에 맞춰 저녁 준비하고 밤에는 남편이 잠든 후 노트북을 켰어요. 세무 신고 기간이 되면 남편이 건네주는 서류들에 도장을 찍어줘야 했는데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말대로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신고 시즌이 됐을 때 서류에 낯선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입 세금 계산서, 복리후생비 처리, 거래처 접대비 항목들이 생겨나 있었어요. 법인의 활동이 없다고 했는데 지출 내역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기 이 지출들은 뭐야? 남편은 아, 그거 세무사가 절세용으로 잡아준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대답이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어요. 절세용으로 잡은 지출은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해요. 증빙 없이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법에서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부터 제 노트북 폴더 하나에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요. 남편이 건네준 법인 서류들, 세무신고서 사본들, 그리고 제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들. 처음엔 그냥 보관해 두는 정도였어요. 혹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혼 2년이 됐을 때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집에 있을 때도 소파에 앉아서 폰만 봤어요. 시어머니는 반대였어요. 저한테 할 말이 항상 넘쳐났거든요. 반찬이 왜 어제랑 같냐? 화장실 청소가 덜 됐다. 제 지인 아무개는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드린다더라. 그 무렵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 250만 원 중에서 시어머니 의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시어머니 의료비 중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게 있었어요. 관절 주사 값은 실손 적용이 됐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 보험금이 다시 생활비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슬쩍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보험금은 내가 직접 통보받는 거야. 준혁이가 관리해.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들었어요. 아, 남편이 관리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에 포함이 되겠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난 후였어요. 제가 가계부를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실손 청구 내역을 직접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보험사 측에서 말해주기를 시어머니 명의로
지난 1년간 청구된 보험금이 총 320만 원이라고 했어요. 320만 원. 저는 그 금액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통장에는 들어온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보험금 수령 계좌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실제 납부 금액과 보험 청구 금액을 비교했어요. 제가 세무일을 하면서 수백 개의 영수증을 검토해온 사람이에요. 숫자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확인이 됐어요. 시어머니 의료비로 나간 실비 총액은 실손 청구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즉, 보험금이 실제 의료비보다 많이 나왔고 그 차액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액이 결국 남편의 개인 지출로 빠져나가는 걸 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고 확인했어요.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쇼핑, 그리고 호텔. 호텔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었어요. 3번 있는 달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거래처 접대인가 했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 대부분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이었어요. 거래처 접대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반복적이면 좀 달랐어요. 저는 그 날짜들을 수첩에 적어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늘 접대 있어라고 하고 나가는 날들과 맞춰봤어요. 일치했어요. 매번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에 적었어요. 날짜, 금액, 장소. 그 무렵 시어머니가 한 가지 더 요구하셨어요. 수진아, 너 직장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나도 나이가 드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고 준혁이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남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수진아, 엄마 좀 봐드려. 어차피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그때 세무법인에 파트타임으로 다시 나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일하던 곳에서 세금 신고 시즌마다 불러줘서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은 몰랐어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파트타임 나가는 날들에 사무실에서 몰래 법인 관련 서류들을 좀 더 들여다봤어요. 세무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 세무사니까요. 대신 예전 동료한테 가상의 케이스처럼 물어봤어요. 활동 없는 법인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가 지속적으로 잡혀 있고 거래처 접대비 비용 처리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료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공경비 처리잖아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추징 맞아요. 대표자 책임이고요. 대표자, 그게 저였어요. 저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무릎이 후들거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명의만 빌려준 법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그 법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 책임은 대표이사인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폴더를 열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서류들을 다시 하나하나 봤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 세금 계산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시어머니 보험금 수령 내역과 실제 의료비 비교표, 그리고 남편 카드 내역과 제가 수첩에 적어둔 날짜들 다 있었어요. 숫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만 들리는 말로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울면서 했어요. 근데 울어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법인 관련 세무신고서 사본을 몇 부 더 만들었고 보험금 수령 내역서를 공식 서류로 발급받았어요. 카드 내역도 기간별로 정리했어요. 호텔 결제 날짜 옆에 그날 제가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다는 일지도 붙여뒀어요. 2달이 걸렸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수진아, 나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좀 힘든 것 같지 않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엄마도 불편하고 너도 그런 거 느끼잖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수진아, 준혁이가 좋게 말하는 거야. 이미 오래됐잖아. 정리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모자가 미리 맞춰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 표정이 미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라고 했어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 응, 정리하자. 그날 저녁 남편은 의외로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수진이가 이해심이 있네라고 하셨고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은 재산 분할을 먼저 꺼냈어요. 공동재산이 딱히 없잖아.
집은 내 명이고 차도 내 명이야. 네가 가져갈 건 없어. 저는 알아라고 했어요. 남편은 좀 의외라는 듯 봤어요. 위자료도 안 받는다고? 응. 왜? 뭘 더 받고 싶은 게 있어야 위자료를 받지. 남편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역시 수진이가 현명하네.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던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이 나가면서 차를 가지고 간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발밑에 봉투를 내려놨어요. 겉면에 한 줄만 썼어요. 열어보기 전에 앉을 자리를 찾으세요. 구청에서 나오면서 남편은 야, 말이라도 해봐라고 했지만 저는 걸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바람이 차가웠어요. 처음으로 혼자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예전에 세무법인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언니가 거기서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내려가도 돼?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했어요. 좀 정리하고 싶어서 라고 했더니 언제든 와라고 왔어요. 기차 안에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 하고 싶은 말은 다 있었으니까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제대로 한 거야? 응. 봉투 안에 뭐 넣었어?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숫자들. 숫자? 법인 대표이사 명의 가공경비 처리 내역, 실손보험금 수령 계좌 확인서, 카드 내역서에 호텔 결제 날짜들, 그리고 그 날짜마다 제가 혼자 시어머니 모셨다는 일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응? 법인 가공경비는 세무조사 들어오면 추징이야. 대표이사 책임이고. 알아. 근데 나는 봉투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남편한테 알려줬어. 거기에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은 날짜도 다 있고 남편이 직접 건네주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것도 적어뒀어. 녹음? 그냥 일기처럼 기록해뒀어. 항상 핸드폰 녹음 켜두고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 그거 제대로 한 거야. 진짜로. 대전은 서울보다 하늘이 넓었어요. 도착하던 날 역 앞에서 언니를 만났고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구청에서도 안 울고 기차에서도 안 울었는데 언니 품에서 한동안 울었어요. 언니 사무소에 책상 하나를 얻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감이 안 잡혀서 헤맸어요. 3년을 쉬었더니 세법이 조금씩 바뀐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은 남아 있었어요. 숫자 보는 감각, 영수증과 장부를 맞춰보는 습관. 그게 살아 있었어요. 2달째 되던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번호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남편 목소리였어요.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수진아, 나 좀 많이 힘들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봉투 봤어. 다 봤어. 근데 너 그거 세무서에 신고할 생각이야? 그건 내 법인이잖아. 내가 대표이사야.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판단해. 수진아, 제발 좀 신고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저는 잠깐 창문을 봤어요. 대전 하늘이 맑았어요. 잘못한 게 뭔데? 다가 뭔데? 말해봐. 법인이랑 보험금이랑. 그게 다야? 긴 침묵이 있었어요.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언니한테 들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법인 관련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가공경비 처리 내역이 드러났다고요. 법인 대표이사 명의는 저였지만 실제 운영은 남편이 했다는 걸 증명하는 녹음 파일이 남편한테도 있다는 걸 남편은 봉투를 통해 알게 됐고 그게 결국 남편 회사 감사 때 나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보험금 건은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혼 과정에서 제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 내역 자료 중에 포함이 됐고 법원에서 남편 측에 소명을 요청했어요. 소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를 직접 보지 않았어요. 대전에서 제 일을 했어요. 6달쯤 지났을 때 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 이제 진짜 살아있어 보인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눈이 꺼져 있었어. 지금은 달라. 언니 말이 맞았어요. 3년 동안 저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지만 한 번도 잘 잔 적이 없었어요.
대전에서는 7시에 일어나도 개운했어요. 시어머니 반찬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어요. 항목별 가계부를 또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적자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제 밥을 사 먹고 제 생활을 꾸렸더니 오히려 매달 조금씩 남았어요. 사무소에 새 의뢰인이 하나 생겼어요.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처음 오셔서 세금 신고를 혼자 하다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과세 항목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일을 제가 잘한다는 걸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1년쯤 됐을 때 언니가 권했어요. 수진아, 네가 맡은 의뢰인이 벌써 몇 명이야. 이제 세무사 시험 다시 준비해 볼 생각 없어? 저는 세무사 시험을 2번 봤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거든요.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언니는 전에도 거의 됐잖아. 지금이 더 나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책을 샀어요. 공부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오래됐다는 느낌이었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2~3시간씩 공부했어요.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지 않았어요. 식사를 준비해야 할 사람도 없었고 약 챙겨드려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오롯이 제 시간이었어요. 시험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3년 전 결혼하던 날 아침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아침 준비 때문이었고 지금은 제 시험 때문이었어요. 합격했어요.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나 알고 있었어. 수진이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라고 왔어요. 그 문자 보면서 웃다가 울었어요. 기쁜데 울다 보니까 3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남편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잘 지내냐라고 짧게 와 있었어요. 읽었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웠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대답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저는 요즘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커피를 내려서 창가에 앉아요. 대전 하늘이 오늘도 맑아요. 시어머니 약 챙길 필요도 없고 남편 구두를 현관에 정렬해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 커피를 천천히 마셔요. 그 갈색 봉투 안에는 저한테도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준 것과는 다른 봉투였어요. 제가 저 자신한테 쓴 편지였어요. 3줄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3년 동안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이제 나를 위해 쓰자. 그 봉투는 지금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다만이 꺼내서 읽어요. 제가 다시 시작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남편은 그날 구청 주차장에서 봉투를 열었을 거예요. 처음엔 뭔지 몰랐겠죠. 첫 장을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호텔 날짜와 시어머니 보험금 내역이 나왔을 때 손이 떨렸을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뒀거든요. 나는 이걸 복수로 남긴 게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 몫이에요. 나는 이제 내 몫을 살 거예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